네, 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김상목 원장의 내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8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동기부여, 특히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변화를 시키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가. 그래서 당연히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있으면 우리 정신이 통일이 안 돼 가지고 변화도 잘 안 될 거고, 또 자아 자부심을 상승시키는 효과도 없으려니와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대뇌 피질이 일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두려움과 스트레스, 결국은 이제 자신감과 자아 자부심과 연결되는 건 이제 그런 쾌를 같이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항상 제 강의에서 항상 나오는 이제 화두랄지 단어가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인간이 역시 내장으로 삽시다 하니까 뇌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정신 활동이 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뇌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오른손, 왼손,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고, 여기가 이제 뇌란 말씀이요. 이제 뇌가 있고 그 주위에 또 대뇌 피질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쪽에서 일어난 현상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 그리고 뇌 안쪽에 특히 대뇌 피질에 있는 앞쪽에 있는 전전두엽, 여기에서 뭐든지 우리가 필요한 그런 기획력이랄지 판단이랄지 추진력이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결국은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은, 과거에 강의에서 이 도표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뭐 간단해요. 이게 자부심이 결국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 능력이 증가하면서 목표치에 자기가 하고자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아 자부심하고 동시에 이런 힘이 있는 거고, 스트레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증이 있다든가 또는 노여움이 있다든가 화가 나 있다든가, 그러면 스트레스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대뇌의 능력이 아주 저하돼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아주 알기 쉽게 이 도표를 상상해 보면은 이번 강의에 그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동기부여가 잘 유발이 안 되고,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변화, 우리가 변해야 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대뇌의 변화를 잘 일으키고 그럴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먼저 이야기했던 강의 내용인데, 그래서 잘 변해야지 우리가 이 시대상에 걸맞는 다음 미래에 새로운 가치관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 강의는 사실 굉장히 현실적이고 꼭 필요한 거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므로써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뇌가 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호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된다. 생각은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행동하고 생활하면 그만이지, 생각을 뭐 다시 또 생각을 해야,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지만은 이 시대에서는 뇌의 성질,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생각을 잘 할 수 있느냐, 생각을 아주 보통으로 자기 버릇대로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왜가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결국 우리가 창조력을,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면은 결국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사회가 변해야 되고 발전을 하게 되는 동기가 부여되는데, 그런 게 잘 갖춰지지 않았으면은 이게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데 아주 도움이 아주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리더나 또는 선생님이나 또는 일반 국민이나 어린애 교육에 이르기까지 이런 뇌를 잘 보호하고 뇌가 그 포텐셜, 그런 잠재력을 잘 읽게 해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요소들이 이제 근래에 내가 중요시 여기는 동기부여 유발의 요소들이랄지, 지난 강의에 수도 없이 많이 지적을 한 것이 이제 제 강의의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벌써 지난 강의가 한 10개 정도의 강의에서는 동기부여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데,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변해야 산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변화를 쉽게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 그 중에 하나가 심리학에서 말하는 신경 언어 프로그램이라고 지난 강의에 내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NLP.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제 대강 이런 것이 있다더라.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신경하면은 중추신경, 대뇌 피질, 소뇌도 있고 중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감정 변형계가 있을 거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은 신경의 오감 중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시각이란 말이죠. 시각은 이제 이게 우리가 시각에 들어오는 이제 모든 이제 이미지가 뇌 속에 심어진단 말씀이에요. 각인이 된단 말이라고. 그런 말, 시각화된다, 이제 그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오른손에 이제 마비가 오면 왼쪽 뇌에 문제가 생긴 거고, 반대로 왼쪽에 이제 마비가, 팔다리가 마비가 되면은 편마비가 온 건 아니니까 그것을 관장하는 뇌가 오른쪽 뇌에 이제 기능이 마비됐을 때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마비라는 것은 감각의 마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촉각이 됐든지 또는 통증 감각이 됐든지 간에 그게 이제 말초신경에서 올라가 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작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이 성질을 아는 의사계통이나 심리학
계통에서는 이런 것을 아주 기초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운데 결국은 그것을 일반 사람들한테 이제 터득을 시키고 이해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이제 여담이고, 여하튼 신경이 됐든지 오감이 됐든지 청각하고 시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머지 이제 뭐 후각이랄지 또는 미각이랄지 촉각 같은 거, 촉각은 또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촉각,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당뇨병이 오래돼 가지고 한쪽 팔을 절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절단한 후 몇 개월 또는 몇 년 후에도 오랫동안 실제로 그 다리가 없어진 부분, 절단된 부위에서 올라오는 환상통이란 말을 씁니다. 환상통.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는데 아픈 이제 그 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다리가 없어진 다리에서 내가 아픈 것을 느끼는 거란 말이죠. 그건 뭐냐면 뇌 속에, 실제로 뇌 속에 그쪽 다리에서 올라오는 통증의 감각이 심어져 있는 거죠. 기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프다고 호소를 하는 것이 환상통이라고,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다 이해가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감, 촉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미각하고 후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에서는 후각이 많이 발달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하고 좀 다른 점이 있겠죠. 그래서 신경이라는 거죠. 언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무슨 고민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의식적으로 종이에다가 낙서를 한다고, 이렇게 낙서를 자꾸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뭐가 풀릴 것도 같단 말이에요. 이게 고민거리가 있으면 그 고민에 대해서 자꾸 이 문장에다 쓰면서 무슨 A란 사람의 증오감이 있다든가 그런 이제 고민거리를 이제 낙서에다 하면 그 낙서가 뇌 속에 또 심어진다고, 바로. 그리고 내 이미지가 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면 그 이미지가 남아가지고 계속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단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이제 단어를 잘 조금만 거들어주면은 몇 번 듣고 나서 바로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어린애 뇌는 그렇게 아주 가소성이 좋고 변화에 잘 수용하는 그런 이제 뇌 세포의 시냅스라고 그러죠. 시냅스. 그 뇌신경의 시냅스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3살부터 7살 때까지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모든 이런 정신적인 거나 단어, 이미 단어라도 맞아. 엄마 하는 단어까지도 이 머리에 심어진다고, 이렇게. 그래서 머리, 단어. 그러니까 이제 이 국어 학문이 됐든지 언어가 됐든지 그 뭐가 됐든지 이게 머릿속에 심어진다고. 그래서 이 단어를 생각하고 동사를 생각할 수도 있고 명사를 생각할 수 있고, 어떤 형태든지 이런 단어랄지 이미지랄지 시청각, 청각 이미지랄지 소리랄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머리에 이제 심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변화를 해야겠다. 그러면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우리 몸 안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이제 신경, 중추신경, 머리, 오감, 그 언어, 모든 이런 잡다한 여러 가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데 중요한 문화적인 요소들할지, 그런 것이 이제 서로 엉켜 있지만은 그것이 상당히 시스테마틱하게 아주 가닥을 잡아가면서
서로 질서 있게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 여기 대뇌피질을 이게 이야기한 거고, 과거에 강의에서 여기가 내부 동기라고 그랬잖아. 내부 동기. 외부에서 오는 동기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동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일본이 경제 침략을 했다면 외부에서 동기가 부여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불매운동이 나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가 느끼고 분노하고 그런 인간의 이제 활동이 이제 거기에 대항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들이라고. 그런데 먼저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외부 동기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관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는데, 주관적인 몰입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우리 일상사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요소들,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데, 그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또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아주 약하게 즐거움이 있다든가 해볼 만하다, 스스로 자구적으로 자립적으로 그렇게 공부에 몰입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주관적인 몰입이라고요. 그런 것이 작동할 수 있게 애들이 공부해라 해서 말 듣고 안 듣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판명이 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주입식 뭐 사교육이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애들 자신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재미있어서 그래야지 이 주관적인 몰입이 잘 돼가지고 애들이 잘 성장할 수도 있고, 성인에도 마찬가지고. 객관적인 관조란 말은 무슨 냐면은 여기서 외부에서는 부정적인 이제 자극이 오면은 객관적으로 이제 관찰을 한단 말이죠. 이제 과학적인 사고를 발전시키는 것도 결국은 개미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공부한다든가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 것을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런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을 관찰을 한다고. 그것도 이제 여기 뇌에서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외부에서 관찰이나 실험이랄지 개미 연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여기서 이제 이 지식이 이쪽으로 오면은 내부에서 이제 판단을 한단 말이죠. 판단하고 기획을 하고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시뮬레이션 모의 테스트를 이제 뇌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뇌의 일이라는 게 신경 오감에서 오는 모든 잡다한 것을 이제 점검을 한단 말이야. 생각을 이런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이 관점이 다르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감안해서 배려를 하면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NLP 신경 언어 프로그램이라 하면 뇌가 쉽게 변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데 그냥 생각한 버릇대로 생각을 하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광범위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한 것을 자기가 캐치업을 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발전시키는 환경이나 계기가 있어야지 이게 변해야 산다. 뇌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NLP 프로그램은 심리학자의 일부에서 이런 것을 많이 발전시켰어요. 그러니까
토탈,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런 변화에 대해서 깨달아 가지고 발전시키는 법을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생각하냐고 그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뇌과학 시대에 있어서는 뇌가 하는 성질에 맞춰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깊이 있고 넓게 총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게 제시한 게 이제 NLP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과거에 내가 부끄러운 뭐 사건이 있었다든가 감추고 싶은 사건이 있다고 예를 들면은 그것을 머릿속에 새기면은 그 정장이 마음이 불편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치료요법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상정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고공으로 올라가면은 10층이고 100층이고 올라가면 어지러워가지고 졸도하고 그런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포증. 무대 공포증도 있지만은 고공 공포증도 있고 어떤 경우는 스페이스가 아주 좁은 데에서 엘리베이터 속에서는 이제 공포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고 공황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 감각, 자기가 느끼는 감각을 여러 번 반복을 하면은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신과나 심리정신과나 모든 뇌과학의 이제 성질이 이제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에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자꾸 좀 어렵더라도 또 생각하고 그 나쁜 생각을 객관적인 관조를 해가지고 다시 음미하고 되새김하면서 과거에 어떤 것이 자기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을 캐내야 된다고 자신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자가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가로 정신 분석법에 의해서 자기가 치료를 하는 방법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파헤치고 그럴 때 결국은 내부 동기가 이제 그렇게 중요하고 이것을 변화시키는데 쉬운 이제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변화를 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자기가 뭐 다이어트를 하든지 금연을 하든지 사명감이 나 해야겠다. 그렇게 의지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목표는 뭐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자기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고 자기 설득. 자기가 설득할 때 과거의 그 부끄러운 일을 언제 있었고 미래는 내가 어떻게 하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회상을 하면서 그것을 영화를 만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영화를 만들어서 이제 어떤 시점에 어떤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그걸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전의 것을 이제 되감아가면서 다시 또 상영을 하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제 이게 그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는 능력이고 범위고 깊이 생각하면 그런 머릿속의 활동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잡다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이제 근래 강의의 이제 요점이라고. 근데 알기 쉽게 자꾸 이야기하려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잡다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그렇게 어울려서 강의를 한 건데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관조 방법이랄지 그 다음에 주관적인 몰입이랄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사회적인 입장은 어떤가. 그래서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어떤 그 상황을 변화를 유도하고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동기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조금 삐뚤어서 이제 생각하고 안목을 달리 이제 차원을 달리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도 찰까닥하게 이제 변할 수가 있단 말이지. 이게 내 그런 것은 서서히 해서 자꾸 그것을 반복하고 그러면 변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내 성질이라고. 근데 그걸 우리가 이용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방법을 이렇게 자꾸 개발을 하고. 그래서 인간이 생각을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나쁜 의식구조 중에서 과학적이지 않고 아주 적당적당 대강대강 하는 게 있잖아요. 생각도 대강대강 하고 그리고 또 콘텐츠도 아주 세밀하지 않게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한국병에서 여러 번 내가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의식구조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나쁜 점은 과학적이지 않고 대강대강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단을 내가 내렸기 때문에 처방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좀 어렵다고 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그렇게 함부로 대한민국 패스포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실이 이런데. 그래서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영화를 돌리고 되새김 운동을 하고 생각의 되새김이죠. 다른 방도 또는 각도에서 다시 재해석하고 반복하고 그러면은 그게 치료가 된다고. 생각이 더 잘 날 수가 있고 변화도 쉽게 될 수가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사실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바꾼다.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경험상으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변해야 산다. 새로운 가치관을 창출하자. 나쁜 국민성을 좋은 국민성으로 만들자.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 사회에 떠돌고 다니는 이런 많은 문제점을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위기가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포착하고 그 기회가 기회라고 판단하는 그런 변화를 쉽게 만든 상황에서 변화하는데 그것을 총체적으로 우리 시스템 인간 내부의 뇌가 됐든지 뭐 말초신경이 됐든지 이게 총체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변화를 시킬 수 있답니다. 어렵다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잡다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과학적으로 쉽게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 가지 관련된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시간이 조금 촉박이 돼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어린애들을 위해서 지진이 많이 나면 지진에 의해서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트라우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정신 교육을 예방 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고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천재 지변에 의해서 난리가 났을 때는 이제 6.25가 됐다든가 뭐가 됐든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사회적인 시스템. 이제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대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급박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과학적으로 투명하게 거짓 없이 그렇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잡다한 변수가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항상 국제 외교에서나 모든 것이 있었어도 항상 이런 국제적이고 국제적으로 통할 수 있는 이런 개념들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준이 또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정신 교육이랄지 그런 걸 서로 모자라는 것을 자인하고 우리가 우리 자체 내에서 발전시키는 방도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빠른 변화가 빨리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뇌의 그 성질이 그렇습니다. 착하닥 하면서 이런 것을 이제 자꾸 쌓아가면은 어느 시점에 어느 레벨에서는 이게 착하닥 단숨에 이렇게 뿅하게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새로 아이가 이제 이렇게 인위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영감을 새로운 것을 깨달은 것이 머릿속에 튀어나옵니다. 이제 그것을 이용하자 이제 그건데요. 여하튼 이제 그런 것은 우리 뇌가 가소성이 있고 두뇌가 유연했을 때 이런 것을 변화를 쉽게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 두서없이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과 원장 김상목의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2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두세 번에 걸쳐서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의식구조와 한국의 의식구조에 서로 비교를 더 계속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문이 말은 많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뭐 자아실현을 어떻게 할 건가, 자아가 자기가 자아에 대한 개념이나 자아 점수가 얼마 정도 되고 나는 그것을 과거에 그걸 점검을 해 본 적이 있는가 없는가, 어떤 어려운 점 있을 때 반성하고 내가 잘잘못이나 장점이나 단점을 되도록이면은 내부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형식이 자아의 탐구입니다. 그것을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이 자아 자부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자존감을 싫어하는 이유는 책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자존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자존감을 성취했다는 그런 의미가 좀 덜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자존감 그러면 그 결과 상태만 이야기하는 거지, 그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기에 자아 자부심을 깨우쳤는가에 대한 과정이나 그 원인 단계를 이제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아 자부심의 이제 논리나 개념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나도 자아 자부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느꼈고, 내 자신, 그게 나의 자신의 문제를 나가 어떻게 풀고 내가 인생관을 어떻게 정립할 수 있느냐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게 내장 개념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내가 정립하려고 내가 자가 탐구한 거지, 처음부터 누구를 뭐 가르치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과 우리의 관계는 과거에 한국병을 일으켰던 피해의식이나 예를 들어서 순환이나 한 맺힌 감성을 풀어보자라는 것은 의미가 있고, 그것을 풀므로써 앞으로 미래에 일본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계속 이어서 평화롭고 서로 우대하는 동북아 3국가가 되기 위해서 제시하는 대안이기 때문에
그 무슨 그걸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신을 대화하는 것은 자신이 하는 거지 딴 사람한테 뭐 선포하고 하겠다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번에 강의에서 자기가 얼마나 강한고 약하고 그런 거를 점수를 매기는 이제 질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것을 다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옛날에 있던 도표를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용하기 위해서. 근데 일본하고 자의 점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대강 짚어보면은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윗사람이나 이성이 주위에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당당하거든요. 자기의 설 자리가 당당하기 때문에 꿀리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건 일본이나 한국이나 거의 비슷해가지고 약합니다. 서양 의식구조에 비교해서. 그래서 뭐 할 수 없지만은 일본이 조금 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더 자유분방한 자기 표현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주위에 많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것도 우리 한국이 좀 유리하다고요. 일본보다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서베이나 연구가 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학문에 대해서 많이 이제 탐구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유추해서 답을 내가 드려줄 수 있고 나의 느낌 또는 생각, 의견을 그냥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은 당신은 당신의 얼굴과 신체의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다. 열등감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생각엔 그렇습니다. 어떤 원인이 됐든지 몰라도 일본 사람들이 외국에 비교해서 서양의 월등한 과학 문명이나 모든 이제 신체적인 조건이 너무나 차이가 났다고 지난 강의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일본 사람이 얼마나 열등감을 많이 느꼈기에 되도록이면 국가에서도 학자들도 일본 사람들한테 결혼해서 키를 키우는 개량 운동을 하자. 그런 처절한 그런 의견이 나왔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다음 자아 능력을 물어보는 질문 네 번째를 보면 말이죠. 남에 끌려서 결정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은 월등하게 서양 사람들이 강합니다. 개인적으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단적 의식이 있는 특히 일본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경쟁이 자기가 결정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집단 눈치본이라고 아까도 이야기한 거지만은 노라고 주위의 눈치를 보느라고 노라고 잘 못합니다. 항상 따라가지. 그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아 능력이 우리가 더 강하지 않느냐, 좋다 이 말이죠. 다섯 번째는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최선을 다하고 대처로 성공한다. 근데 이건 이제 끈기 같은 것이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이 더 강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최선을 노력하고 경주하는 것이 장인 정신이고 인내력이고 집중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다 그렇잖아요. 뭐 어떤 회사든지 부하가 잘 못하면은 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레벨이 각자 사장이 보는 눈하고 직원이 생각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그게 애매한 소리라고 말이죠. 그게. 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은 좋기는 좋은데, 네, 그래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자기 상급의 지시를 받으면 대부분이 최선을 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것은 이제 보통 질문 안에 답이 나온 건데 당신은 당신의 능력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자, 자부심이라는 것은 이제 자신감하고 자기가 소중하다는 그런 감정이 합쳐진 거고 그 자신 능력이라는 건 대부분이 이제
자부심, 자존심 안에 들어있단 말씀이죠. 자부심이라는 것은 가끔 이야기했지만 자부, 부자는 것은 자기가 힘을 들이고 노력하고 부담을 등에 업고 탈출해서 전진하고 그런 능력에서 이제 성공을 하면 이게 자부심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자부심이라는 말을 더 자연적인 프로세스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서 자부심을 좋아한단 말인데 여기서는 자부심이라고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능력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없다 일본이나 우리나 그 비슷비슷한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낯선 사람 옆에서 거북스러운 생각과 수줍은 생각이 든다. 일본 사람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당신은 무례하는 것하고 또 구별해가 좀 어렵죠. 그 다음에 당신은 대인관계에서 염치와 체면에 신경을 쓴다.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그런 것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염치, 체면을 잘 차리되 중국 사람도 아주 유명하잖아요. 체면 차려주라고 말이야. 좀 자기가 나쁜 일을 했어도 좀 잘 봐주라. 그 말인데 그게 진실이 아니잖아요. 위장시켜서 더 좋게 보여주라. 이제 그런 말도 되고 그러니까 진실된 것하고 거리가 먼 거죠. 이런 염치랄지 체면할지 창피한 것을 좀 감싸주라. 그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게 굉장히 세죠. 그리고 당신은 우리가 뭔가 잘 안 되면은 비난과 책임을 전가시키고 자신에게 돌린다.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자신에게 자기 탓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심하게 자기 탓으로 하면은 자기 비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것을 자꾸 남행해가지고 남 탓하고 사회 탓하면 자기의 책임을 전가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이 양쪽으로 많이 벌어지면 그것은 위장된 자고 거짓말입니다. 정의상 자부심은 적어도 자기한테만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게 자아탐구가 성립이 되고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쁜 성질이랄지 나쁜 과거에 쓰라린 무슨 경험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건 자기는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발설하면은 그 자체가 더 거기에 대항하는 자부심이 더 강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대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대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과거에 어려웠던 것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생각의 요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당신은 성공하지 못하면 지나치게 피해의식을 느끼거나 지나치게 우울해진다.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일이 잘 안 되고 하면 피해의식은 아니더라도 미국은 이제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봐서 그런지 몰라 선악에 대한 관념이 좀 강해요, 지금도. 그래서 수치심이랄지 부끄러움이랄지 죄의식 같은 것이 우리 동양보다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일본도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더 그런 힘이 더 센 것 같아요. 피의식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꼬봉이라고 그러죠. 직원이 일을 못하고 그러면 자살도 하고 자기 책임을 아주 그냥 자기 자신을 비난도 많이 하고 핑계를 댈지도 못하고 자기가 자기 책임을 완수하고 결국은 피해의식을 자기 탓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질은 일본 사람이 더 하지 않는가. 그래서 자부심에 관한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가 책에서도 언급을 자세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본보다도 더 포텐셜이 있다 이런 면에서 그리고 더더구나 중국의 자부심도 논하겠지만은 무조건 중국보다는 우리가 의식구조가 더 앞서 있지 않느냐. 단 자부심의 관점에 있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여기서 일본하고 관계에 대해서도 마무리하고, 근데 이게 자아 능력을 판정하는 것은 이 책의 아주 기본적인 인식을 높여주기 위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하고 비교해서 또 이야기하고, 이게 에센스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내장으로 삽시다 에센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도표입니다. 이 도표는 먼저 강의에서도 이야기 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도표입니다. 이 도표 비슷한 게 인터넷에 가보세요. 로젠버그의 자아 점수 테스트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들어가 가지고 한번 리뷰해 가지고 점수를 자신이 혼자 조용하게, 딴 사람하고 뭐 관련 없이 혼자 반성하고 리뷰하고 자기 인생을 되뇌어보고 자기 자아가 얼마 정도 되는 것을 본인이 노력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면 더 좋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이런 도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고 바라고, 오늘은 좀 짧게 이 강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